심층 인터뷰 기자 김원장입니다. 코스피가 올해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했습니다. 이럴 때 큰손 고객분들을 직접 만나서 큰돈을 운영하는 현장의 우리 PB분들은 어떻게 대응하는지 오늘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치동 1타 투자 강사 미래에셋증권 대치지점의 선임 매니저 최파고라고 불리시더라고요. 네, 최용석 선임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기자님. 투자 많이 하시는 분들, 크게 투자하시는 VIP 고객분들은 이렇게 장이 안 좋을 때 전화 많이 하십니까? 저도 이제 자산관리사로서 한 13년 정도 근무해 왔는데요. 네. 이제 재밌는 건 의외로 시장이 이런 불안감이 좀 커지고 네. 심리적으로 시장에 걱정이 많아지는 시기에 오히려 경험 많은 투자자분들은 시장으로도 약간 거리를 두시는 편이고요. 오히려 연락을 오시기보다는 오히려 연락을 조금 뜸하게 하시는 편이고, 아무래도 투자의 경험이 조금 최근에 시장에 진입하셨거나 네. 투자 경험이 조금 많지 않은 분들이 오히려 더 심리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느낌은 투자의 경험이 많아질수록 심리의 영향을 약간 더 극복하게 되는구나라는 교훈을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얻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의외로 최근에 시장은 좀 혼란스러웠지만 저희 뭐 중요한 고객분들 혹은 VIP 고객분들은 막 그렇게 자주 연락이 오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 외에 이제 전화 오시는 분들은 최근 시장에 좀 진입하셔서 걱정이 좀 많은 분들은 전화를 많이 주시는 편입니다. 네. 돈이 많아서라기보다는 오랫동안 투자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뭐 꿀렁거리는 장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신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험 많은 투자자와 경험이 좀 부족한 투자자의 차이는 제가 느끼기에는 시장의 변동성이나 이런 불안감 이런 것들이 언제나 있고 자주 네. 찾아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것 같고요. 경험 많은 투자자들은 이제 반면에 이제 이런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은 이런 심리의 영향에 좀 많이 취약한 거죠. 걱정을 하게 되고 좀 두려움을 느끼게 그러겠죠. 되고, 네,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잘 몰라서 여기서 말하는 VIP 투자자는 우리 최파고님께서 운영하시는 분들 금액으로 좀 여쭤봐도 돼요? 어느 정도 맡겨야 VIP입니까? 네, 뭐 저 개인의 이제 사정이라기보다 일반적으로 네네. VIP 자산관리 서비스가 금융권을 기준으로 보편적으로 30억 정도의 고객분들을 최상의 고객으로 분류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저희는 아니지만 다른 기타 금융사들 보면 VIP 센터의 진입 장벽을 30억이라는 허들을 정해놓은 것도 있을 정도니까 보편적으로 금융권은 금융자산 30억 정도가 아마도 VIP 기준이 되는 것 같고요. 사실 뭐 제가 보시는 분들은 자산의 규모보다도 아무래도 투자 경험이 많은 분들의 뭐 의사결정을 저희도 많이 참고하게 되는 것 같고, 자산 규모보다는 투자 경험에 좀 비례한다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얼마 맡겼느냐에 따라 좀 명절 때 오는 선물 규모가 달라진다고. 사과상자 하나 오는지 뭐 이렇게 골프공이 12개 들어있나요? 그 정도 하나 오려면 뭐 최소 몇십억, 뭐 제가 그 이야기를 우연히 들은 것 같은데. 자, 이분들은 주로 이런 장세에서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어떤 상품들 주로 운영하십니까? 네, 아무래도 제가 모시고 있는 고객분들의 최고 움직임은 뭐 최근 시장의 변동이 좀 큰 시기였지 않습니까? 네. 최근 뭐 대략 2주에 걸쳐서 코스피 시장 기준 대략 200포인트 이상 하락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이런 변동성 자체에 반응하신다기보다는 미국 10년 국채금리가 작년 10월 5%에 도달한 이후로 거의 4% 하회할 정도로 조정을 받았다가 지금 미국 10년 국채금리가 4.7%까지 올라온 레벨이고, 이게 아마도 상당히 유의미한 수준까지 금리가 올라왔다고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당연히 자산가분들이나 투자 경험이 많은 분들 입장에서는 높아진 금리를 장기간 누리고 싶은 니즈가 좀 있으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는 듀레이션이 좀 긴 장기물 채권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것 같고, 네. 뭐 구체적으로 미국 국채에 대한 투자를 하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USD로 발행된 브라질 국채를 절세 효과나 비과세 효과를 누리고 들어가시면 좀 수요가 좀 있으신 것 같고, 뭐 그 외에 의외로 그동안은 노이즈가 많았던 브라질 국채를 그냥 해외로 투자한 분들도 좀 있을 정도로 어쨌든 핵심 컨셉은 꽤나 많이 높아진 국채 금리를 장기간 누리고 싶다는 니즈가 최근에 확실히 많아진 것 같아서 채권 관련 수요가 확실히 늘어난 상황입니다. 국채금리가 그만큼 높아졌으니까 다시 말해 채권값이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고 지금 채권 투자에 많이 들어가신다 이 말씀.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조금 명확히 봐야 될 것 같은 게 채권 투자자 목적이 이제 두 가지로 나뉘어질 겁니다. 하나는 이자를 지속적으로 받는 목적이 있을 거고요. 다른 한 방향은 듀레이션이 긴 채권을 투자해서 금리가 인했을 때 자본 차익을 노리는 수요가 있을 건데, 확실히 자산 규모가 큰 분들은
자본 차익 트레이딩 목적보다는 현재 확정된 금리를 오랫동안 누리고자 하는 니즈가 더 많으십니다. 네. 그 말은 지금 산 채권들을 단기간에 매도하거나 차익 실현하기보다는 10년, 20년 가져갈 수 있는 물건을 위주로 의사결정하는 분이 더 많다고 저는 느낍니다. 개인적으로. 네. 그 말씀 뭐 10년, 20년 안에 언젠간 금리는 떨어질 테니까 그때 수익 올리면 된다 이렇게 보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금리의 변화와 상관없이 예를 네. 들어서 USD 미국 달러로 쿠폰 발행된 금리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네. 거군요. 이자가 네. 확정되어 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미국 달러로 발행된 브라질 국채는 지금 만약 매수하게 되면 7%의 확정 수익이 나오게 되는데 네. 그러면 금리가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지금 의사결정한 사람은 7%의 이자를 누리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7% 누린 게 기본 전략인 거고 혹시나 금리가 많이 빠져준다면 자본 차익은 보너스로 이해하고 투자 의사결정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트레이딩이 아니라 이자 수익이라는 거죠. 미 국채는 뭐 어떤 상품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그 이자도 1년에 뭐 2번 주고 4번 이렇게 나눠주는 상품들도 있을 것이고 네. 뭐 다양한 상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수요가 제일 많은 건 결국 미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제일 네. 선호하는 것 같고요. 3개월 쿠폰처럼 보통 나오게 되고 네. 뭐 대부분의 시장의 수요가 나온 것들은 거의 그냥 이자가 나온 이표채들입니다. 이표채라는 게 이제 이자 나눠서 준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몇 개월 전이죠. 이제 미금리가 한 4.5 국채금리가 이랬을 때 우리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갔다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5% 뚫은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손실도 많이 봤다.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사실 그것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말씀으로 들려요. 장기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채권의 장기물 투자에 관해서도 아마 저도 3프로스튜디오에 여러 번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장기물 국채 금리를 예측하는 건 어려운 영역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4.7 정도에 거래되고 있는데 이 4.7이 과연 여기가 피크고 4%까지 내려갈지 혹은 이게 다시 5%까지 올라갈지에 대한 건 예측이 어려운 영역이거든요. 네. 경험 많은 투자자들은 이 어려운 영역을 예측하려고 도전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지금 의사결정한 채권이 7%의 이자를 받는다는 조건은 확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7% 이자를 못 받을 리스크는 이거의 발행 주체가 디폴트만 나지 않으면 7%는 무조건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확실한 7%에 집중할 건지 아니면 예측 가능성이 낮은 미국 10년 국채 금리의 타이밍에 베팅할 건지 의사결정에서 경험 많은 투자자일수록 확정되어 있는 금리에 더 집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어떠한 투자자가 현재 수준에서 내가 7% 쿠폰 확정된 채권을 들어갔을 때 이 네. 금리가 4.7에서 뭐 5로 가든 뭐 아니면 4.5로 가든 이 가격은 변하게 되겠죠. 채권의 가격은 변하게 되겠지만 7% 이자는 계속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금리가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이 의사결정 자체는 유효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리가 더 올라가든 내려가든 현재 의사결정한 투자자들은 확정된 이자를 받는 부분에 집중하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 기자님께 말씀해 주신 것도 동일할 텐데 예를 들어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5일 때 채권을 투자한 투자자가 의사결정할 방향이 국채금리가 내려갈 걸 보고 베팅했던 아주 긴 듀레이션의 채권을 트레이딩 목적으로 들어간 투자자라면 금리가 튀는 구간에서 괴로움을 느꼈겠지만 만약에 쿠폰이 처음부터 높은 걸 확정 찍고 들어간 투자자 예를 들어서 뭐 4.5%가 기준금리일 때 6%나 7%의 확정된 금리를 받기 위해서 투자한 투자자는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어차피 확정된 이자를 받고 있었을 거기 때문에 이 금리의 변동성에 영향을 별로 받지 않는다는 거죠. 이자 네. 수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자산가들의 의사결정하는 방식은 금리의 방향에 대한 베팅보다는 현재 확정된 이자에 더 집중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건 확정되어 있는 캐시플로우니까요. 네. 네, 그 차이가 좀 그건 있는 뭐 것 같습니다. 미국 정부나 브라질 정부가 파산하지 않는 이상 줄 거니까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브라질 국채는 뭐 지난 십수년 동안 늘 논란이었고 작년에 뭐 수익률도 좋고 환율도 더 좋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브라질 국채는 기본적으로 달러 해지가 되는 상품들이 더 많습니까? 어떤 게 기본입니까? 네. 일단 개인적으로 저도 브라질 국채를 선호한다기보다는 시장의 브라질 국채 수요가 최근에 늘어난 부분에 대해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브라질 국채 같은 경우에는 헤아라로 거래되는 브라질 국채도 있고 USD 달러로 거래된 브라질 국채도 있습니다. 근데 USD 달러로 거래된 브라질 국채는 당연히 달러로 거래돼서 달러로 투자된 거가 헤아라랑 무관하고요. 네. 반면에 이제 헤아라로 투자되는 브라질 국채는 헤아라 변동성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 헤아라 변동성이 지난 10년간 아주 극심한 변동성을 보여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과거에 헤아라를 경험한 분들은 브라질 국채에 대한 좀 회피 심리가 좀 크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달러에 대한 수요가 달러에 대한
확신이 있는 분들은 네. 같은 브라질 국채지만 헤아라보다는 달러로 발행된 걸 선호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달러로 발행된 브라질 국채는 헤아라랑 무관하니까 환율 변동에 노출되지 않으니까 브라질이란 국가의 뭐 지급 리스크만 없다면 조금 상대로 편한 상품으로 의사결정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차이가 있는 거죠. 재파국께서는 그냥 속 편하게 그냥 브라질 저 헤아라 환율 걱정 안 하게 달러로 된 브라질 국채 상품 사는 게 낫다 이렇게 보십니까? 뭐 제가 둘 중에 어느 게 좋다보다는 저희 고객분들은 네. 이 USD 브라질 국채를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마음 달러에 대한 편하게. 선호가 있다 뭐 보니까요. 그렇게 되면 이제 환은 해지가 되는 거고, 네. 오히려 달러값 올라가면 뭐 더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이자는 꼬박꼬박 챙길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확정된 이자가 있기도 하고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사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시장에 충격적인 악재가 발생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지위가 있다 보니까 포트폴리오에 방어해주는 역할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채권 부분을 달러로 들어가고자 하는 수요들이 시장에 조금 있었는데 그 수요들이 미국 국채로 들어간 케이스들도 있고 또 브라질 정부에서 발행한 브라질 국채로 들어가는 수요도 있고 양쪽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꾸 그 말씀 드리는 게 한 10여 년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면 10여 년 전에 이제 헤어라 같이 폭락하면서 그때는 한 10% 정도 브라질 국채 이자율이 그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많이 투자했었는데 뭐 헤어라가 뭐 떨어질 때 5% 10% 떨어지는 돈이 아니라서 그때 뭐 30% 40%씩 예전에는 폭락을 해버리니까 이거 뭐 원금 손실이 크게 나서 한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고 작년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수익률이 더 높았다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네. 그러니까 헤아라 환율 자체가 사실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제가 생각해도 보수적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리스크가 있는 상품이거든요. 브라질 국채란 것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환율 변동성을 배제하고 투자하는 전략에 대한 고민들이 시장에 좀 있는 것 같고 헤아라로 발행된 브라질 국채는 사실 뭐 작년 대비해서는 환율이 너무 많이 올랐고 변동성이 큰 자산이다 보니까 보편적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들어가기엔 좀 리스크하게 저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조심스러운 부분이죠. 지금 이자율은 얼마나 됩니까? 브라질 국채가. 대략 10% 초반으로 보면 되고요. 10% 초반이요? USD로 발행된 브라질 국채는 7% 정도 거래되고 있고 네. 헤아라로 거래된 건 한 10% 초반 정도 거래되고 있습니다. 7%면 뭐. 다음 상품은 또 어떤 거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또 뭐 상품에 대한 어떻게 대응하고 소개라기보다도 계세요? 이제 자산가분들이 최근에 이제 시장에 대응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면 저는 좋을 것 네, 같은데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들을 최근에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저희 고객분들도 그렇고 또 제가 방송 활동하게 되면 새롭게 알게 된 많은 분들이 다양한 루트로 이제 연락을 주셔서 최근에 거의 한 2주에 걸쳐서 국내 시장 200포인트 이상 빠졌고 시장의 변동성이 많이 커져 있는 시기인데 지금 시장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들 있으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면 제가 대응하는 방식은 이렇게 시장의 갑작스러운 변동성을 보일 때는 투자자는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지금의 이 시장의 조정이 시장이 성장해 가는 과정 혹은 추세가 나오는 과정에서 나온 기술적인 변동성인 건지 아니면 어떤 원인이 발생해서 나오게 된 위기 국면으로 전환된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위기 국면으로 대응한다는 건 결국 시장에 충격을 줄 만한 뭔가 아주 크리티컬한 이벤트가 발생해야 되는 건데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엔 지금의 시장 조정은 금리가 높아지면서 발생한 자연스러운 밸류에이션 조정으로 저희 눈에는 판단되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에 높아진 금리로 인해서 뭔가 악재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져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뚜렷한 뭔가 악재가 있는 상황은 아니고 다만 금리가 높아지면서 기존에 멀티플이 확정됐던 자산들의 가격이 약간은 다운되고 있는 과정이니까 지금의 시장 변동성은 가격의 정상값을 찾아가는 건강한 조정으로 저희 눈에 보여지고 그렇다면 현재 가격에서는 수익이 잘 나고 건강한 자산들은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 정도로 저는 보고 있는 관점입니다. 오히려 하락장에서 맞습니다. 네. 부자분들을 VIP 고객분들이 보통 개미들 투자자들하고 가장 큰 투자에서의 차이점은 뭐예요? 저도 이제 저보다 경험 많은 투자자들을 고객으로 모시면서 그분들의 지혜를 배울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모신 고객분들을 보면 주식시장에 그래도 40년 혹은 50년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성공적인 투자자로서 시장에서 계속 살아남은 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느낀 그분들의 첫 번째 장점은 매우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투자 의사 결정, 매수 의사 결정이 됐던 매도 의사 결정이 됐던 그 의사 결정의 근간에는 뭐 현재 당장 어떠한 변화보다는 1년 후 혹은 2년 후의 시장 흐름에 대한 기대값이나 예상이 어느 정도 반영된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 같고요. 실제로 매수 의사결정을 하신 이후에는 그 종목을 보유하는 기간 자체도
적어도 2, 3년 혹은 뭐 10년 이상을 보유한 경우도 굉장히 흔하게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가 아까 전 짧게 말씀드린 대로 시장에 참여하다 보면 언제나 지금과 같은 변동성이 언제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변동성이 오히려 심리를 많이 건드리게 되는데, 그런 심리적 영향력으로부터 많이 자유로우신 것 같아요. 대부분의 투자들이 많이 걱정하고 많이 두려워하거나 할 때, 오히려 경험 많은 투자자들 그럴 때 매수기회로 활용한다거나 심리적 영향으로 만들어낸 매우 매력적인 기회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잘 통찰하는 거죠. 지금 현재는 시장에 불안감이 많고 악재들은 많지만, 그런 불안감으로 인해서 투자 대상 자산의 가격이 너무 많이 내려왔어. 그러면 불안하지만 가격 매력이 있으니까 매수해야겠어.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 게 경험 많은 투자자를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시장의 속성을. 네. 네. 이 장기 투자하거나 이런 저점에서 추가로 매수하는 그 전략을 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개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또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이렇게 고점이나 저 자산 시장이 막 올라갈 때 우리가 진입하는 경우가 훨씬 많잖아요. 초기에 진입하는 경우는 자산가들 아니고 쉽지 않죠. 그러다가 이제 뭐 어떤 경우는 물리거나 아니면 좀 수익을 좀 났는데 또 저점이 떨어지면 지금 살 시점이라는 걸 알아요. 돈이 없단 말이에요.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뭐 갖고 있는 것도 오래 장기 투자하기가 어려운데 그 돈이 뭐 사실 여윳돈이라고 하지만 또 뭐 집에 무슨 일 있고 뭐 또 뭐 동생이 사고 치고 뭐 이러면 뭐 어머니 뭐 하시고 뭐 이러면 다 우리 저 여윳돈이라 하지만 또 다시 또 팔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자산이 좀 있는 분들은 사실 그런 부분에서 설령 잘못 들어가서 고점에서 몰렸다고 해도 이게 우량주라는 확신만 있으면 지금 같을 때 자꾸 떨어지면 또 사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장기 보유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기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자산가들은 기본적으로 자금 여유가 충분히 있고 또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자본의 여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가격 조정이 나왔을 때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가진 짧은 경험 내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굳이 자산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작은 규모의 투자 의사 결정하는 투자자에게 있어서도 어떤 투자 의사 결정을 했을 때 나의 예상과 다른 환경이 발생하거나 나의 예상과 다른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미리 준비해서 투자하는 습관을 가지면 내가 굳이 아주 큰 자본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은 건강한 시장 조정을 추가 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들을 얼마든지 구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구체적인 예를 든다면 뭐 내가 월급을 받아서 투자하는 직장인 투자자라면 어쨌든 매달 꼬박꼬박 월급이랑 캐시플로우가 들어오게 되니까 그런 월급을 통해서 정리식 투자를 해 나간다면 시장의 네. 변동성을 많이 극복할 수 있을 거고요. 또 혹은 내가 어떤 자산을 투자할 때 가격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고민하고 밸류에이션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많이 한다면 내가 투자하는 의사결정이 생각보다는 너무 고생한 구간으로 가기보다는 또 기간에 따라서 좋은 성과를 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질 거고, 그래서 자본의 규모보다는 투자 의사결정의 전략의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정리식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매수 타이밍을 조금 더 보수적으로 신중하게 잡는 등의 보조 전략을 통해서 해결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립식 투자 말씀하셨는데 예전에 어떤 중소기업 상장사였나요? 사장님이 그 보너스 줄 때마다 3%인가를 우량주에 모든 직원들 보너스 줄 때 매월 3% 사실은 뭐 그냥 삼겹살 소주 한 잔 가격인데 계속 우량주에 해서 뭐 10년인가 20년 투자했더니 수익률이 얼마가 나오더라. 그게 정말 그 꾸준히 적립식 투자하는 게 얼마나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을 가져오는가. 그 입증한 사례로 그때 기사화된 적을 제가 본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큰 돈 없어도 정말 꾸준히 투자하면 장기 투자할 때 댓글에서 이런 이야기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선 SK텔레콤, 대한항공, 뭐 국민은행 같은 우량 기업들 20년 장기 투자하면 손실 보는 거 아니냐. 장기 투자했다면 다 업종 대표주 아닙니까? 이건 어떻게 답하실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언제나 뭔가 방송을 통해서나 아니면 자산관리 시장에 있어서 자산가들의 가장 중요한 비밀 중에 하나가 장기 보유라는 조언을 많이 해드리거든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저에게 하는 반문이 장기 보유가 부자들의 비밀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장기 보유한 많은 자산 중에서도 어떠한 자산은 계속해서 손실만 더 커져가고
또 소수의 어떤 자산들은 잘 되는데 네. 결과론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장기 보유만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란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도 어느 정도 큰 부를 만들어낸다거나 성공적인 투자 성과에는 운의 영역이 어느 정도 작용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럼요. 똑같은 의사결정 네. 했는데 어떤 자산은 굉장히 잘 되고 어떤 자산은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조금 더 본질적으로 바라보면 워렌 버핏이나 아니면 다른 투자의 대가들도 얘기하는 것이 어떠한 자산을 예를 들어 1억이라는 자산을 투자했을 때 잘 안 됐을 때는 1억이 0원이 되니까 최대 손실이 1억이지만 1억을 투자한 자산이 만약에 아주 잘 됐으니 이게 100억이 되거나 1000억이 되거나 1조가 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성공적인 투자 의사결정이라는 건 사실 한 건만으로 잘못된 의사결정 수십 개를 만회할 정도로 파워풀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투자들이 그러한 선택의 함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내가 한 선택이 잘못될 리스크가 있으니까 분산 투자를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분산 투자한 대상이 장기적으로 밸류에이션 상으로 더 매력적인 자산으로 성장하고 있는가를 점검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부동산을 투자했는데 그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이 계속해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계속해서 더 안 좋은 수준의 부동산 시장으로 변화해 가는데 그 물건을 마냥 가지고 있는 건 좋은 선택이 아닐 거잖아요. 네. 마찬가지인 것처럼 주식을 투자하거나 기업을 투자할 때도 내가 어떤 기업에 투자하고 장기 보유하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 그 기업이 포지셔닝하고 있는 산업이 장기적으로 성장하는지를 꼭 봐야 하고요. 그리고 더해서 그 산업 내에서 그 기업이 비즈니스를 잘하고 있는지도 점검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바꿔서 말하면 주가가 어떻게 될지 미래 사건이고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산업이 성장하고 있고 그 기업이 매출액이 성장한지 현재 얘기이기 때문에 진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진단은 장기 보유하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투자 대상이 성장한 산업에 속해 있고 네. 그 산업 내에서 그 기업의 실적이 장기적으로 성장한지 체크하면서 장기 보유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냥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장기 보유는 아닌 거죠. 네. 그죠? 그러니까 현황 진단하면서 장기 보유해야 된다는 거죠. 네. 네. 점검해야 한다. 이럴 때 이렇게 장이 출렁거릴 때 이른바 리밸런싱이라고 합니까? 그러면 최파국께서는 어떤 식으로 리밸런싱을 좀 추천하시겠어요? 이런 장에서는. 네. 지금 4월이 되고 나타난 조정의 성격은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원인이 명확한 조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우리가 봤던 아주 거칠었던 조정이 작년 10월에 시장에서도 꽤 거친 조정이 있었을 때도 미국 10년 국채금리가 5%에 도달하면서 장기 국채금리의 추가 상승에는 두려움이 시장에 아주 거친 조정을 만들어냈었는데 네. 불과 6개월 정도 지난 현재 시점이 전고점에 대한 약간 트라이가 나올 정도로 미국 10년 국채금리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직관적으로 봤을 때 장기물 국채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기업의 가치 평가에 있어서는 미래의 현금 흐름에 대한 현가 할인 값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기업의 현재 가격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국면은 금리가 높아지면서 밸류에이션이 조정받는 국면이니까 멀티플이 너무 확장돼 있는 기업을 투자한 건 저는 좀 부담스러운 국면인 것 같고요. 반면에 과거 대비해서 뭐 멀티플, 뭐 PER이 됐던 PBR이 됐던 과거 대비 그렇게 높은 가격으로 평가되지 않는 기업이라면 현재 금리 레벨에서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 전 투자해도 상관없다는 관점이라서 뭐 굳이 의사결정한다면 멀티플이 너무 높은 종목이나 미래의 현금 흐름에 대한 기대값이 너무 높은 종목보다는 현재 지금 올해의 실적이 기대되는 기업들 위주로 투자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고 특히 과거 평균 멀티플 대비해서 그렇게 비싸지 않으면서 실적도 굉장히 좋을 기업들은 저는 금리 상관없이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는 구매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에 투자한 건 전 문제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는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서 밸류에이션도 그렇게 과하게 부담스럽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형주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네. 네. 삼성전자 반도체 제가 따로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장기 투자 말씀하셨으니까 부동산 시장 보시는 KB의 박원갑 실장님이 예전에 사석에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주가보다 왜 부동산이 수익률이 높은지 아느냐? 팔고 싶어도 쉽게 못 팔기 때문에 타이에 의해서 오랫동안 갖고 있기 때문에 집이라는 게 내일은 팔아야겠어 오를 만큼 올랐으니까 네.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장기 보유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은 거다. 그래서 반대로 주식 같은 것도 정말 우량주를 장기 보유하면 수익률이 뭐 여러 지표에서 뭐 오히려 부동산보다도 낫다는 게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이 정말 그 경험에서 나온 통찰이라고 생각하는 게 네. 많은 주식 투자 전략 혹은 뭐 많은 리서치 레포트에서
부동산보다 주식 자산이 더 리스크하고 또 수익률도 부동산보다 가끔 못한 금액에 나오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황금성이 너무 높다는 거. 매매하기 너무 편하다는 사실이 자산으로서는 사실 굉장히 좀 단점인 거죠. 왜냐하면 언제든 팔 수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이게 유혹에 빠지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자산관리소를 일해오면 경험 많은 투자자들은 그 유혹에 저항하는 힘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모신 많은 분들도 10년 전, 20년 전에 샀던 주식들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들 여러 종목 가지고 계시거든요. 네. 그런데 저도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죠. 그 자산이 20년 전, 30년 전에도 이렇게까지 좋은 수익률을 보여줄 걸 알고 있었습니까? 이렇게 여쭤봤을 때 그분들의 대답은 좋아 보이는 거 10개를 샀는데 그중에 두세 개가 잘 된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들도. 근데 두세 개가 100배 정도 오른 거죠. 아주 잘 됐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 뭐 4, 5년 전에 테슬라 갖고 계셨다면 다른 8개, 9개 종목에서 손실이 났어도 그걸로 만회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말씀이시군요. 그 자산 투자가분들은 개별주 많이 합니까? 아니면 펀드나 뭐 ETF 이런 거 많이 하십니까? 그런 투자 트렌드 조금씩 변해간다고 저는 느끼는 게 제가 투자를 처음 자산관리에서 시작했던 2012년, 2013년도엔 실제로 펀드 위주의 자산관리가 조금 많았던 것 같고요. 네. 근데 지난 10년간 자산관리 시장에서도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부분은 2016년 하반기부터 한국인들도 해외 투자가 가능해지면서 미국 직접 투자가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랬죠. 그 과정에서는 현재로 본다면 아마도 자산가 투자 경험 많은 분들 기준으로는 미국 주식이나 국내 우량주를 직접 투자한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고요. 뭐 펀드 시장 내에서는 공모주 시장은 예전보다 많이 좀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고 사모 펀드 시장은 또 반대로 굉장히 화랑이라서 펀드를 뭐 획일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전체로 보면 분명히 직접 투자 비중이 많이 늘어났고 네. 펀드 시장 내에서는 사모 펀드 쪽으로 수요가 좀 많이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보통 생각하기에는 뭐 100억, 200억씩 하시는 큰 투자하시는 분들은 난 뭐 이렇게 수익률 중요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뭐 은행 이자나 그 이상 조금만 하면 되니까 뭐 지수상품 같은 거 뭐 코스피 200이나 이런 것 중심으로 운영해 주세요. 이럴 것 같은데 개별주도 많이 하신다 이 말씀이세요? 네. 뭐 개별적으로 표현하기는 좀 조심스럽지만 정말 큰 규모의 자산을 가진 분들일수록 네. 리스크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내가 보유하고자 하는 자산의 퀄리티에 집중하게 되고 집착하게 되는데 그러면 글로벌하게 봤을 때는 미국의 시가총액 대형주들이 퀄리티로 가장 좋다고 판단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우리가 인공지능 산업이나 클라우드 산업을 대표한다고 부를 만한 기업들이 그분들의 포트폴리오에 많이 녹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미국을 대표한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애플 이런 기업들을 개별주라고 부르기는 사실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어쨌든 글로벌리하게 시가총액 가장 큰 기업들에 대한 수요는 확실히 강한 것 같습니다. 거액 자산가들일수록. 근데 그게 이제 반도체 묶음이라든지 뭐 AI 묶음이라든지 그렇게 사지 않으시고 개별 종목으로 사시는 경우도 많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네, 물론 오히려 그 투자 비중이 더 높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ETF라는 자산도 분명히 많이 활용하는 자산이고요. 네. ETF 형태로 투자하기도 하지만 특정한 섹터로 봤을 때 대장주에 대한 선호가 조금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경험 많은 투자자분들은. 네. 네. 그런 분들은 정말 지난 수년 동안 수익률이 상당했네요, 정말. 그렇습니다. 뭐 일부 손실이 난다고 해도 뭐 절대 굴하지 않으시겠군요. 네. 그러니까 투자 경험이 많다는 건 결국 과거의 투자 경험에서 변동성 있는 구간이 지나더라도 결국은 자산시장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는 거에 대한 믿음이나 신뢰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결국 보면 그분들이 보는 관점 자체가 출렁인다고 하더라도 결국 지나고 나면 다시 예전처럼 좋은 시절이 올 거라는 거에 대한 좀 긍정적인 믿음, 낙관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문장이 금융시장의 역사는 낙관론자들이 역사라는 표현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사실 비관론자들은 계속 도태되어 가는 거고 네. 낙관론자들이 계속 승리해 온 게 금융의 역사였는데 제가 만났던 자산가분들 역시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자산시장이 점점 더 강강해져 갈 거라는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강한 믿음이 있는 거죠. 네. 보면 실제로도 경제학 하시는 분들은 늘 그루미하다 그러죠. 우울한 전망을 내고 자산 투자 애널리스트나 펀드 매니저분들은 늘 긍정적인 분석을 하거든요. 돈은 누가 버느냐 역시 후자인데. 또 앞서 이제 반도체 이야기 좀 해볼까요? 예, 반도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은 사실 반도체 산업 업황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뭔가 과거의 경우에는 반도체 업황을 판단할 때 새로운 디바이스의 출현, 새로운 뭔가 스마트폰이나 혹은 뭐 태블릿 같은 디바이스의 출현이 많은 수요를 만들어냈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최근 한 5년간은 반도체 산업에 가장 중요한 수요를 만들어냈던 게 결국은 데이터 센터라고 불리는 클라우드 산업 베이스의 수요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산업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서버형 수요가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또 한 단계의 큰 변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게
2023년부터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시장의 기대와 자본 재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고 제가 바라본 관점에선 인공지능 산업이 결국은 크게는 세 개의 스테이지에 걸쳐서 완성이 되는 것 같거든요.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하드웨어 인프라라고 불리는 우리가 말하는 반도체나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이 처음에 깔려야 될 것이고 그 세팅이 완료된 이후에 소프트웨어 인프라라고 불리는 클라우드망이나 아니면 AI 소프트웨어가 깔릴 수 있는 망이 세팅이 돼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서비스라고 불리는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이나 구글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인공지능 브랜드들이 우리에게 서비스 될 텐데 네. 지금부터 향후 2, 3년간의 챕터 혹은 작년부터 3, 4년간의 챕터는 하드웨어 인프라에 해당되는 반도체에 대한 투자가 가장 선행돼야 되는 구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도 많이들 말하는 게 이미 클라우드 산업이 기반이 된 데이터 센터 투자가 많이 집행되어 있지만 인공지능 산업이 제대로 워킹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데이터 센터에서 2배 정도의 인프라 증설이 필요하다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 그 과정을 개인적으로는 GPU뿐만이 아니라 네. 메모리 반도체와 같은 기존의 레거시 반도체들 수요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바꿔 말하면 반도체 산업의 메이저 플레이들은 당연히 향후 1년간 좋은 국면, 호황을 누리게 될 거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고 오늘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시장의 기대보다 상당히 좋은 수준을 보여줬는데 그러한 추세적인 호황기가 개인적으로 적어도 한 3, 4분기는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저한 10% 가까이 요 며칠 동안 아주 출렁거렸었고 삼성전자 흑자 전환했지만 또 많이 출렁거렸고 SK 하이닉스가 작년 4분기인가 흑자 전환을 하지 않았어요? 네. 근데 역시 또 뭐 급락했다가 또 뭐 다시 회복됐지만 그래서 뭐 흐름을 잡기가 정말 어려운 상황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많이 출렁거리니까. 네. 반도체주는 뭐 AI하고도 떼놓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느끼기엔 시장이 지금 혼재된 신호는 이런 것 같습니다. 원래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낙관적인 뷰를 상징했던 건 엔비디아가 대장주 역할을 해줬기 때문인데 대장주 역할을 해줬던 엔비디아의 조정이나 출렁거림이 반도체 섹터 전반에 대한 두려움으로 약간 확산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은 우리가 시장에서 바라봤던 반도체를 대표하는 대형주들이 현재의 현금 흐름보다는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가로 당기는 성장에 대한 기대가 현재 시장에 많이 반영되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현재의 PER은 굉장히 높은데 네. 포워드 PER로 하면 어느 정도 그 밸류시에 합리화 됐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기 위해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결국 할인율인 금리인데 그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로 할인한 그 가치가 당연히 작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멀티플이 높았던 종목들이나 미래의 현금에 대한 기대가 컸던 종목들은 금리가 높아지면 조정을 받는 게 당연한 겁니다. 조정을 안 받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그래서 전 현재의 조정이 뭔가 반도체 산업에 문제가 발생했다거나 뭔가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뭔가 전망이 바뀌었다는 그림보다는 금리가 올라갔음에 따른 정상적인 가격 조정이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고 네. 반대로 금리 영향을 안 받을 정도로 그렇게 프리미엄을 받지 않았고 멀티플이 높지 않은 반도체 기업들은 당연히 저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현재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낙관적으로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산업에 대해서는. 네. 장이 이렇게 출렁거릴 때 우리 큰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미래에셋증권의 우리 최파고 최홍석 선임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또 어떤 식의 대응을 하고 계시나요? 네, 제가 사실 오늘 3프로 스튜디오에 꽤나 오랜만에 나온 것 같은데요. 제가 3프로 스튜디오에 나와서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결국은 변동성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자산관리사로서 굉장히 다양한 레벨의 투자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 베테랑 분들은 40년, 50년 이상 투자를 하셨고 주식 자산으로 200억, 300억 이상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직장인 투자자로서 뭐 4천만, 5천만 원의 자본을 가지고 그걸 목돈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투자자들도 있을 텐데 제가 이제 생각하는 부분은 늘 투자해서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들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변동성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의 문제가 우리를 항상 괴롭히는 네. 문제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하는 변동성이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날씨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증시를. 시장이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구간은 굉장히 맑은 날씨가 될 거고 시장의 변동성이 많이 내리고 시장이 급격히 내려간 구간은 저는 그냥 폭우가 내리는 구간으로 볼 수 있을 건데 경험 많은 투자자들은 시장에는 언제나 예상하지 못한 비가 내린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늘 우산을 준비해 놓는 것 같습니다. 그 우산이 포트폴리오에 내선
현금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험 많은 투자자들은 변동성이 나타났을 때 그 변동성을 활용하기 위한 준비를 미리 해놓습니다. 네. 그게 언제든 매도할 수 있는 형태의 단기 채권이라거나 아니면 언제든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여유 현금이라거나 아니면 언제든 주식 계좌에 추가로 불입할 수 있는 뭐 소득이나 아니면 여유 현금이나 다른 은행 계정에 있는 현금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변동성이 나타났을 때 경험 많은 투자자에게 그 변동성은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반면에 내가 언제나 시장의 조정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으면서 모든 자산이 베팅되어 있는 투자자라면 네. 변동성이 출렁일 때마다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변동성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시장에 변동성이 없길 바라면서 기도하는 형태의 투자보다는 언제든 변동성이 찾아와라. 변동이 찾아오면 난 그걸 초과 수익이기로 활용할 거야라고 생각하는 투자자가 훨씬 더 유연하고 성공적인 투자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날씨에 비유하자면 우산을 챙긴 투자자에게는 비가 와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안티프레질하게 시장의 변동성이 나타날 때마다 나의 계좌가 더 튼튼해지는 방향으로 전략을 설정하는 게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더 유리한 게임이다. 그래서 시장에 개인적으로도 지난 13년간 시장에 참여하면서 매일매일 시장과 악전고타하면서 싸우고 있지만 우리의 계좌에 아주 크리티컬한 데미지를 줄 정도의 아주 큰 위기는 그렇게 자주 찾아오지 않습니다. 물론 2020년도 이후에는 꽤나 자주 찾아왔죠. 2020년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아주 큰 변동성이 있었고 그런 위기는 또 금방 회복되는 특징을 갖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코로나는 물론 역사적으로 아주 큰 충격이 아주 짧게 지나갔지만 그런 큰 충격이 물론 우리를 아주 긴 기간 괴롭힐 때도 있는데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러한 위기의 그 근원에는 결국은 과도하게 비싼 가격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금융역사였던 시장의 충격인 위기가 발생해서 아주 장기간 시장이 고생했던 구간을 보면 분명히 그 위기 이전에 시장에 지나친 버블이나 지나친 가격 과열이 분명히 있었고 그게 원인이 됐고 어떤 충격이 그 원인으로 인해서 급격한 조정이 발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현재 시장은 그 정도까지 급격한 충격을 발생할 정도로 아주 비싼 시장은 아니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어서 지금 정도 가격 레벨, 특히나 국내 자산으로 본다면 과거 10년 평균가보다 낮은 밸류에이션이라면 그렇게까지 두려움을 안 가져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결국 변동성을 좀 즐기면서 가도 되지 않을까 정도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여러 수치로 보면 S&P 같은 게 사상 최고치를 계속 갱신하면서 밸류에이션만 본다면 저는 잘 모르지만 뭐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도 제가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결국 뭐 업종마다 다 다르지만 네. 결국 투자자가 어떤 의사결정, 지금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 대상 자산이 비싼가 싼가 혹은 과열되었는가 버블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 기준을 저희 금융권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과거 역사적 평균가 멀티플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S&P 500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과거 10년의 평균값이 대략 17배 초반에 형성되어 있었는데 PER 기준으로 지금 현재는 과거의 제로금리 국면 대비해서는 약간의 금리가 높아져 있으니까 17배보다는 약간 더 낮은 멀티플이 기준값이 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현재 S&P 500은 대략 20배 위에서 거래되고 있고 그러니까요. 21배 네. 정도 되어 있으니까 과거의 평균값 대비해서 한 20% 정도 할증되어 거래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제가 대응하는 방식은 정상값 대비해서 한 20% 정도 할증되어 거래되고 있다고 하면 이거는 버블보다는 약간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 가격으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투자는 하되 현금 비중을 충분히 가져가면서 투자하는 전략을 가져가면 될 거고 네. 또 나의 포트폴리오에 S&P 500뿐만 아니라 비싸지 않은 영역에 노출되는 자산을 또 가져가면 될 것 같거든요. 구체적으로는 한국 시장 역시도 포트폴리오에 최근에 많이 편입하고 있는 입장인데 한국의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보통 PBR 밸류에이션 할 때 과거 10년 PBR 평균값이 1.1배 정도 레벨이었는데 지금 레벨은 0.95배 정도 레벨입니다. 그러면 S&P 500은 과거 10년 평균 대비 한 20% 할증되어 있고 국내 코스피 시장은 과거 10년 평균 대비해서 한 15% 할인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좀 할인된 자산의 비중을 조금 더 늘림으로써 네. 포트폴리오 전체의 밸류에이션을 과거 평균값 평균 정도로 맞출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해왔던 대응도 작년 4분기와 올해 1분기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과열된 미국 자산의 비중을 약간은 줄여주고 오히려 저평가된 국내 자산의 비중을 약간 늘리는 형태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했고 그 결과물로는 미국 자산과 국내 자산의 비중이 적정히 혼재되면서 포트폴리오 전체의 멀티플은 과거 10년 평균에 거의 수렴한 정도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사실 일시적인 시장 충격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 충격이 지나간 이후에 회복된 정상값은
현재 정도의 밸류에이션까지는 다시 가능하지 않을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비싸지 않다는 거죠. 저희 관점에서는. 우리 시장에 좀 저평가된 것과 미국 시장에 좀 과열된 부분을 적절하게 밸류에이션을 맞추면 된다는 말씀으로. 맞습니다. 네. 그 거액 투자하시는 분들 어떻게 투자하시는지 오늘 여쭤보고 있는데 그분들은 국내장 투자 아무래도 추세가 점점 더 미국장으로 가시는 그런 분위기였습니까? 과거에는? 실제로 거액 자산가를 떠나서 경험한 투자를 우리가 보통 스마트머니라고 부르는데 네. 그 스마트머니들은 언제나 제가 느끼기에도 트렌드를 먼저 한 발 앞서가서 실행하고 그 트렌드를 주도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시고 있는 경험한 투자자들의 움직임은 2016년도부터 이미 미국 주식 비중을 공식적으로 늘렸던 것 같고요. 대략 2019년 정도가 됐을 때 이미 해외 자산의 비중이 국내 자산을 넘어섰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건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도 물론 비중은 좀 차이가 났겠지만 그때부터 개인 투자자분들도 미국장에 많은 투자를 했을 때거든요. 2019년이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모시는 고객분들 역시도 거의 비슷한 박자로 갔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2019년도가 제가 봤던 이제는 미국 투자가 국내 주식보다 더 메인이 됐구나라고 느꼈던 해였던 것 같고, 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2020년에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점에 네. 많은 분들이 오히려 리밸런싱의 기회를 국내 비중을 조금 줄이고 미국 자산을 늘리는 기회로 많이 활용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2021년 이후의 현재 기조로 본다면 거액 자산 기준으로는 미국 자산 비중이 거의 60에서 70% 되는 것 같고요. 국내 자산 비중은 30-4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 포트폴리오로 봤을 때는. 네. 개인적인 경험 내에서 봤을 땐 그렇습니다. 국내 자산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투자 전략을 조언해 주신다면요. 앞서 이제 저희가 반도체 AI 업종에 대해서는 말씀 여쭤봤지만은 어떤 전략 좀 해볼까요? 네. 국내 시장에 제가 바라보고 있는 건 결국 국내 시장에서는 지수 결정을 가지고 있는 산업이 현재로서는 반도체 산업으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엄밀히 말하면 반도체 산업 내에서도 메모리 반도체 산업이 되겠죠. 근데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인공지능 산업이 전체 큰 덩치를 맞추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단계로는 이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증설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저는 인식하고 있거든요.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왜냐하면 네. 과거에 비해서 우리들이 데이터의 수요가 분명히 늘어나고 있고, 우리가 챗GPT와 소통한 방식이 과거에는 우리가 단순히 데이터를 받다가 하면 지금은 우리가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우리가 뭔가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럼 분명히 뭐 인공지능 서비스가 됐든 다른 형태가 됐든 데이터에 대한 수요는 더 다양한 흐로 많아질 텐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원하게 된 데이터나 정립되게 된 데이터 총량은 분명히 늘어나게 될 거고, 그럼 결국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는 지금보다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메모리 반도체에서 탑티어 플레이인 국내 대형 기업들은 당연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더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 네. 국내 시장 역시도 당연히 지금보다는 방향성으로는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해서 PBR 기준으로 보더라도 코스피의 과거 10년 평균 PBR 값이 1.1배에 수렴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2600 초반은 PBR 기준 0.95배 언더에 있거든요. 그러면 평균값 대비해서 할인되어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라면 저는 투자 매력도가 상대로 높아져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증권사의 지난 13년간의 거래일 보면 한 3,200일 정도 거래됐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3,200 거래일 중에서 PBR 1.1배 밑에서 거래된 기간을 보니까 3,200일 중에서 대략 한 1,500일 정도의 기간, 절반 정도의 기간만 1.1배 밑에서 거래된 기간이었거든요. 네. 그럼 바꿔서 말하면 1.1배가 아니라 0.95배에서 투자한다고 하면 승률은 상당히 높은 구간이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판이 상당히 좋고 국내 지수를 결정하는 대형주들의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면 당연히 국내 투자자들은 환경적으로는 좋은 환경이 아닐까. 뭐 지수로 투자하든 아니면 국내 시가총액 상위주를 투자하든 투자하기의 환경은 나쁘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HBM 같은 어떤 신규 반도체 시장 수요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HBM 시장은 어떻게 보면 반도체 시장의 초기에 만들어진 프리미엄 시장이기 때문에 초기 프리미엄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약간 경계하는 건 시장에서 언제나 기대가 과도하게 되면 멀티플이 좀 지나치게 확장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은 아까 전 말씀드린 대로 금리가 우리 예상보다 조금 높은 구간이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먼 미래에 대한 기대가 현재 반영된 경우에는 그 현가, 할인된 현재 값이 조금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기대가 팽창된 멀티플이 확장된 기업보다는 멀티플보다는 현재 실적이 안정으로 나온 기업이 전 조금 더 좋을 것 같고, HBM 시장 자체에 대해서는 전 너무나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HBM으로 인해서 너무 높은 멀티플을 받았던 기업들은 조금 조심해야 되고, 반면에 HBM 때문에 약간 할인되었던 기업들은 HBM과 무관하게 레거시 반도체가 나오면 실적이 좋을 것 같거든요. 그쪽이 저는 오히려 약간 더 지금은 편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금리가 높아졌으니까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 중에서 네. 기대가 기존에 그렇게 과도하지 않았던 기업들이 좀 더 매력적으로 저는 보입니다. 왜 최용석 선임을 최파고로 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참 알기 쉽게 정말 잘 설명해 주십니다. 네. 그 장기 투자 이야기했는데 네. 이제 자산가 분들이야 뭐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장기 투자 안 되고 어떤 통계 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 뭐 보유한 기간이 뭐 39일 뭐 20 며칠 뭐 이렇게 나옵니다. 네. 도대체 우리 투자자들은 왜 이렇게 빨리 사고 팔까요? 그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현장에서 보시기엔 도대체 우리 투자자들은 왜 이렇게 자꾸 사고 판다고 보십니까? 네. 그건 너무너무 명확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투자자들은 본능적으로 높은 수익률에 대한 선호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당연히 1년에 10%보단 1년에 20%가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네. 1년에 20%보단 1년에 50%가 더 매력적으로 보일 거잖아요. 그런데 단기적 투자자들의 바라는 점은 5%의 수익률이라고 하더라도 1년을 기다려서 5%보다는 한 달 만에 5%를 거둘 수 있는 1년에 60%가 되는 거니까 기대 수익률 값이 높기 때문에 단기적인 투자에 더 집중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자산을 관리하는 저 입장에서는 저는 투자자라기보다는 SSC 매니저로서 보는 관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1년에 10% 초반 정도의 속도로 성장한다고 하더라도 네. 우리 자산은 충분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보면 1년에 12% 정도의 수익률로 내 포트폴리오가 관리된다고 하면 20년에 걸쳐서 나의 자산이 10배로 커지는 속도입니다. 네. 그런데 투자들은 계속해서 1년에 10%보다는 30%, 40%, 50%, 100%를 원하기 때문에 더 단기적 트레이딩에 집중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단기적 트레이딩을 하게 되면 그 결과값을 봤을 때 매우 불규칙적으로 나타나게 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 트레이딩이 성공적일 때는 100%, 200% 나오겠지만 단기적 트레이딩이 실패했을 때는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50%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요. 네, 그러면 결국 투자자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기대 수익률을 높게 가져가기 위한 전략 중에서 예측 가능성이 낮은, 그러니까 결과값이 무분별하게 나오는 전략에 집중할 건지, 잘 되면 플러스 300%, 잘 안 되면 반토막 이런 전략에 집중할 건지, 혹은 잘 됐을 때는 한 플러스 12%, 잘 안 돼도 그래도 7, 8% 나오는, 그러니까 예측값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 전략에 집중하면 기대 수익률이 좀 낮아지겠지만 그래도 비교적 성공한 투자로 머무르게 될 거고, 반면에 아주 높은 기대 수익률을 가져가게 되면 결과 없이 무차별하게 나올 거니까 결과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질 건데, 자산 관리를 해온 저의 경험에서는 너무 높은 기대 수익률을 가져가기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목표에 집중한 전략이 장기적으로 분명히 유리했습니다. 장기적으로 10% 초반 혹은 10% 중반 정도 수익률이라면 누구나 다 부자가 될 수 있는 수익률입니다. 네. 연 12% 수익률씩 10년이면 2배. 자산이 2배 된다. 연간으로 12%면 6년마다 2배가 되는 거니까요. 네. 20년이면 거의 한 9.6배, 10배 가까이 됩니다. 10배, 20년이면 10배 72의 법칙이 있으니까요. 네. 6년마다 3배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조언 해주시겠어요? 오늘 자산가들은 어떤 투자를 하는지 오늘 최 선임 이야기를 좀 많이 듣기 위해서 제가 가급적 질문을 줄이겠습니다. 네.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제가 이제 자산관리 시장에서 있으면서 처음 일했을 때와 요즘 일할 때의 그 차이를 많이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저를 찾아온 분들이나 혹은 강남에 많은 자산가분들이 대부분은 성향이 공격적인 투자자보다는 보수적인 투자자분들이거든요. 네. 그런데 방금 전 단기적인 트레이딩에 집중한 투자자들이 공격적인 투자자라고 하면, 반면에 실제로 영업점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분들은 아주 보수적인 성향의 투자자들이거든요. 근데 과거와 현재가 조금 다른 점이, 과거에는 보수적인 투자자라고 하면 꼭 분류하는 방식이, 보수적인 투자자는 주식 투자는 해서는 안 되고 주식을 완전히 배제하고 채권이나 혹은 고정금리형 자산에만 집중하는 전략들을 많이 실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보수적인 투자자들의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됐던 ELS에 대한 수요도 많았던 부분이 어쨌든 6%나 혹은 7%로 확정된 금리를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 많이 끌렸던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제가 자산관리사로서 다양한 고객분을 만나보고 또 다양한 투자자를 경험해보니 결국 지나가 보면 보수적인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나의 자산에서 주식 자산이나 위험 자산의 비중을 조절해서 그 리스크를 조절해야 되는 거지, 뭔가 주식이나 변동성 있는 자산이라고 해서 그걸 반드시 배제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결론에 많이 도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10년 전이나 15년 전에는 우리가 주식 투자라고 하면 그게 국내 주식에 한정됐지만 최근 7, 8년간은
국내에서 글로벌 모든 주식을 다 투자 가능한 인프라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주식 투자라고 할 때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미국을 대표하거나 전 세계 최고의 기업에도 투자 가능한 환경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럼 이제 현재의 시대는 주식 투자라는 게 단순히 자본 차익을 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세상에 거대한 변화가 만들어지고 그 변화를 주도하는 기업들이 엄청난 부가가치를 가져가게 되는데 그러한 기업들이 나의 포트폴리오에 있는 건 보수적인 투자자든 공개적인 투자자든 반드시 해야 될 행동인 것 같고 네. 이제는 보수적인 투자자로 하더라도 글로벌하게 거대한 변화, 예를 들면 인공지능 산업이라는 거대한 트렌드를 주도하는 기업들은 포트폴리오 꼭 가져가야 된다는 조언이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다만 만약에 그런 변동성이 부담스럽다면 그 비중을 뭐 10% 혹은 20% 정도로 제한된 범위 내로 투자하는 것만으로도 아마도 리스크 관리는 될 거다. 그리고 분산 투자한다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정기식 투자한 방식으로 투자의 방법을 고민함으로써도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보수적인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주식을 꼭 배제해서는 안 된다. 공격적인 투자자든 보수적인 투자자든 글로벌 시장의 메가 트렌드를 주도한 기업들은 나의 자산을 분명히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 그 변동성을 오히려 관리한 전략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조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또 평소에 배당주 이야기 많이 해주셨잖아요. 또 배당 펀드라든지 지금처럼 이렇게 장이 보수적인 흐름을 보이고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좀 줄어들면 배당주는 어떻습니까? 네. 사실 과거 대비해서 멀티플이 높아지게 되면 예전에 비해서는 성장주에 대한 기대는 아무래도 상대로 꺾이게 될 거고 과거 12년간은 거의 제로금리 시대에서 성장주가 독주하는 시장이었다고 하면 네. 그 반대편에 있는 가치주 시장에도 제가 보기에는 상대용 관심도 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는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가치주로 불렀을 때는 흔히들 말하길 뭔가 PBR 청산할 부동산이 있거나 아주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장부 가치 대비해서 아주 낮은 시가총액을 가진 기업들 가치주로 표현했다면 지금 이제 현재 시점에 바라보는 가치주는 조금 다른 관점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투자의 대가 중인 오피니언 리더 중에 한 명인 하워드 막스 같은 분들은 성장주와 가치주 이런 식으로 정합니다. 가치주는 현재의 현금으로 집중하는 기업들이고 네. 성장주는 미래의 현금으로 집중한 기업들을 말한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 표현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가치주 혹은 배당주라는 건 현재의 현금 흐름과 현재 이익이 아주 튼튼한 기업들이 집중해야 되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네. 왜냐하면 현재 시점에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기업들은 그 현금을 분명히 귀하게 쓸 기회들이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높아진 금리로 인해서 시장이 예상보다 큰 변동성이 출렁이게 된다면 가치주나 미래의 성장에 기대한 기업들은 큰 변동성을 겪게 되겠지만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아마도 그 변동성에 상대적으로 덜 영향받게 될 거고 또 만들어내는 캐시플로우나 현금을 활용해서 또 새로운 매력적인 투자처를 발굴하게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 본다면 단순히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보다는 현재의 비즈니스가 매우 잘 되고 있고 또 그 과정에서 많은 이익을 창출하고 그걸 주주고 친화 정책을 통해서 주주를 많이 주는 기업이라면 저는 매우 매력적이다. 그러한 컨셉의 배당주라면 저는 투자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펀드는 어떻습니까? 배당 펀드는? 저는 아무래도 시장에 직접 참여한 투자자다 보니까 네. 다양한 자산들이 포함되어 있는 형태의 포트폴리오보다는 직접 투자를 조금 더 선호하고요. 다만 특정 기업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부담된다거나 특정 기업의 투자에 나에게 너무 리스크하게 느껴진다면 잘 엄선된 형태의 배당주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저는 배당주를 투자한다고 하면 가능하면 미국의 ETF 시장 내에서 설정된 지 오래됐고 네. 이미 설정된 총액이 크면서 장기간 투자 성과가 검증된 포트폴리오로 가는 게 저는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 그 네. 슈드 같은 그런 펀드들 국내에도 많이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저는 근데 아무래도 차이점이 뭐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결국 미국에 설정된 달러로 자산이 있으면 네. 원화로 투자하게 되면 선택지가 있겠죠. 외화에 노출될지 네. 아니면 환이치를 할지 네. 그 차이가 있을 거고 저 개인적으로는 미국 기업에 투자할 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환에 오픈시키는 전략이 더 유리할 텐데 다만 이제 최근에는 제가 느끼기보다 달러 환율 레벨이 너무 높아졌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우리 이제 자산 투자자들처럼 우리가 투자하기 쉽지는 않잖아요. 종잣돈이 부족하니까. 네. 일반적으로 이제 장기 투자하시고 중위험 중수익 정도의 투자 상품 추구하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네, 이런 것 같습니다. 시장의 금리가 이렇게 높아간다는 건 바꿔서 말하면
리스크를 테이킹하지 않은 무위험 자산들이 보상값 수익률이 더 높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수적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금리가 높아지는 구간이 꼭 불안해할 상황은 아니다. 내가 만약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분명히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고 향후하게 되는 수익률이 나의 포트폴리오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건데 나의 포트폴리오에 채권이 10% 있는 투자자보다는 채권이 60% 있는 투자자가 채권 금리가 높아질 때 유리한 게 맞거든요. 그래서 만약 보수적인 상황의 투자라고 하면 지금의 금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너무 두려워하거나 너무 뭔가 큰 사건이 발생할 거라는 위축감에 너무 위축되어 있기보다는 현재 금리에 살 수 있는 액션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의 국채 투자 역시도 과거보다는 더 높은 수익률을 우리에게 돌려주고 있고, 그리고 국내의 채권 중에서도 우량하면서 만족스러운 수익률을 주는 채권들이 많이 늘어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시점에 제가 해야 될 액션은 높아진 금리를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나의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는 거인 것 같고, 채권의 비중을 충분히 가져가는 전략이 현재는 맞는 것 같아서 보수적인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너무 현금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보다는 매력적인 채권자를 지금이라도 투자하시기를 좀 권해드리고 싶다는 조언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듀레이션은 어떻게 할까요? 현재 시점에 투자한 투자들은 듀레이션의 대금이 분명히 커질 텐데 네. 저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전략은 현재는 장기물 국채 금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맥시멈 저는 20년 이하인 것 같고요. 10년 내외의 채권에 대한 수요가 저는 더 많은 것 같고 저는 선호한 것 같습니다. 맥시멈 20년 정도로 보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어이구. 큰 돈을 맞다 운영하는 우리 PB들은 지금 이렇게 출렁이는 장에서 어떻게 대응하시는지 우리 채파고 미래에셋증권 대치지점의 최홍석 선임의 설명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기자님 감사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